삶의 마지막에 가면 중대한 결정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워하거나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은 엄청 사소한 경험들이에요. 특히 그때 가을에 갔었던 그 어떤 단풍길, 그때 갔었던 바닷가, 그때 뭐 부인과 혹은 자녀와 했었던 캠핑,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그쯤 가면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디지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CEO이자 의사이자 작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홍승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은 나가 아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감각은 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가 얘기한 말을 다 이해했어. 나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해체했음에도 한 가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 중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경험 자체는 우리가 부정하고 의심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인지 심리학적으로 봐도 철학적으로 봐도 나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그 경험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수많은 어떤 서적이라던가 방법들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꼭 치료나 심리학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세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도 훨씬 많이 힘든 세상이고 그런데 제가 외국인 친구들 만나보고 뭐 얘기 나눠보고 하면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은데 요즘에 우리 사회는 유달리 지금 이 순간의 행복들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일들은 제법 많거든요. 겨울에 자판기에서 빼먹는 300원짜리 유모차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지나가는 길고양이들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서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오래 했었거든요. 제법 오래 했었는데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가면 중대한 결정을 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워하거나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은 엄청 사소한 경험들이에요. 특히 그때 가을에 갔었던 그 어떤 단풍길, 그때 갔었던 바닷가, 그때 뭐 부인과 혹은 자녀와 했었던 캠핑,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그쯤 가면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단순 과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인간의 삶에 적용시키는 의학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재밌게 하다가 또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정신건강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병원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어린 친구가 오늘 퇴원해서 좋겠네 라고 했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를걸요? 집에 가면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불을 딱 켜면 바퀴벌레가 쫙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또다시 견디고 힘들다가 못 견디겠으면 병원에 오는 걸 반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노고들을 무시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현대의학은 지금은 현대정신의학은 어떤 사람이 강물 밑에서 떠내려오길 가만히 기다리다가 떠내려왔으면 건져 올린 다음에 잘 케어하고 다시 위로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심리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파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껴진 거죠. 병원 밖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일들은 스타트업에서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면서 그런 재화를 우리가 또 자본주의 시장 사회니까 그런 재화를 시장에 제공하면서 더 좋은 접근성으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스타트업이라는 게 일단 쉽지 않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친구들 잘 나가거든요. 친구들 레지던트도 하고 이제 뭐 좀 있으면 좋은데 교수도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할 때도 있단 말이죠.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개원 준비도 하고 하면 이제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저는 한 2, 3년을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때 그게 엄청 불행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제 삶의 모든 경로에서 살펴보면 저는 항상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을 중시하는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하고 그게 확실해지는 순간에는 거기에 전념하기로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학교도 뭐 생물학 전공하고 의학 전공하고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가들 중에서도 늦은 나이고 친구들 중에서도 뭐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하고 있고 덜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뭐 초조하거나 이런 것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에 전념할지를 잘 선택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는 삶에 대한 전념,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가치를 명료하게 하고 전념하기로 하는 게 아주 성숙한 삶에 대한 자세이자 어쩌면 궁극적인 어떤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고 특히 우리 사회가 그런데 너무 많이 휘둘린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꼭 이 정도의 집은 가져야 되고 이런 차는 가져야 되고 결혼식 갈 때 남들한테 좀 보여줄 만한 명품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런 류들의 어떤 선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원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생각은 나 스스로가 한다고 주로 많이 그렇게 느끼죠.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저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언가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거는 그것과 정반대예요. 생각은 마음속에 그저 떠오를 뿐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환경적 자극들이 우리 뇌에 어떤 신호를 가하고 우리 뇌가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가 우리 의식에 포착되고 우리는 그 생각들, 의식에 포착된 생각들을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과학적인 사실들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팝콘 기계가 있잖아요. 팝콘 기계는 이제 팝콘 기계 아래쪽에 이렇게 옥수수 알갱이들이 있고 열을 막 가하다가 이제 팝콘 알갱이들이 정신없이 막 팡팡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것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에 팝콘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팝콘 기계에서 팝콘들이 막 무작위적으로 튀어오르는 것처럼 생각들은 그저 임의적이고 무작위적으로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이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다. 마치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으로 떠오를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나는 착각이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떠오를 뿐이다. 지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 쉬운데 이게 참 가슴으로는 정말 안 받아들여지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떤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으로 다시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잠깐 20초 정도 잠깐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안 하기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20초 동안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면 실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든 들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루한데 20초 아직 안 지났나? 이따 점심 뭐 먹지? 심지어는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조차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만약 생각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로 한다고 하면 그조차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멈출 수가 없거든요. 이 간단한 경험만 해봐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실험으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이런 연습들을 해보면 분명히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죠. 옛날에 그 찰스 다윈이 인간은 신이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인지적인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질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충격적인 또 하나의 충격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고함을 포기하는 행위 같은데 되게 유명한 철학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삶을 관통했던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다 공통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대표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탐구해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선사상에 되게 심취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삶을 꿰뚫는 온갖 통찰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이 내용이 기저에 엄청 깊게 깔려 있거든요. 나 스스로 생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 어떤 것들을 반응할 수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 엄청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 그런 어떤 위인들이라던가 어떤 철학자들 아니면 지도자들이 어쩌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하면 현대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스스로가 만드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누군가는 조금씩 알아차렸던 것 같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분명히 생각은 나 자신이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고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생각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만 들어서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싶기도 하겠죠. 생각이야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효과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습득해보면 좋은데, 저는 또 이런 비유를 많이 쓰거든요. 레몬이라고 하는 거를 상상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눈을 감고 되게 싱그럽고 샛노란색의 이렇게 싱싱한 레몬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레몬을 칼로 반으로 가르면 싱싱한 노란색 과육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상상 속에서 강하게 한 입 베어 문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경험으로 해보면 곧바로 우리 입에서 입안에 침샘에서 침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레몬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지가 않잖아요. 존재하지도 않고 냄새를 맡았던 적도 손을 댔던 적도 없는데 우리 뇌는 마치 레몬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레몬이네 하고 강력한 상징만으로도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소멸돼 버린 과거도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우울감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불안으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의 그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막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생각들이 심지어는 상징적인 효과를 지니니까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괴롭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효과를 지니는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생각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줄이려면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그 생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을 바라볼 때는 이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대상인 양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유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은 보통 되게 추상적으로 경험되거든요. 어떤 생각들, 감정들, 충동들 이런 게 막 합쳐져 가지고 되게 추상적인, 마치 이렇게 꾸러미 덩어리처럼 그냥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껴서는 우리가 생각과 나를 분리하고 거리를 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연습 중에 하나가 그 꾸러미, 추상적인 꾸러미들을 구체적인 요소로 하나씩 분리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다라고 했으면 어떤 불안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느꼈을 때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씩 분리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어떤 감정과 감각을 느꼈으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를 분리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객관적인 상황과 그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반응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생각들, 그 감정들, 감각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이제는 관찰자로서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부정적인 내적인 경험을 관찰자로서 하나씩 분리시켜서 알아차리고 관찰하기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내 경험을 하나씩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은 내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는 것들만 내 생각이고, 그럼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드는 이 생각은 생각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 다 그냥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오른손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떠올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오른손을 들 거잖아요. 이 생각은 마치 제가 방금 의지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 생각들 또한 제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무의식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일 뿐인 거예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봐서 그럼 그런 의지를 누가 만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만들었는데 라고 해보면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그저 수동적으로 떠오른 것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생각, 떠오른 생각 구별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떠오른 그 모든 생각들 내가 싫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의도했던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내가 통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보통 힘들고 괴로운 생각들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막 곱씹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통제하는 방법들을 연습하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에 내 주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라고 훈련한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내가 집중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주의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흔히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건데 가만히 눈을 감고 내 호흡을 바라보고 있기로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드나들고 배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관찰하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주의를 잃고 다시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들에 꽂혀가지고 그 생각들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을 어떤 교훈의 시점으로 활용해서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나의 호흡을 관찰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주의력 훈련인데 사실은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서 좋다, 좀 이렇게 이완돼서 좋다, 그래서 많이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의 궁극적인 원리는 이 주의력을 통제하는 연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다가 마음이 주의를 뺏기면 다시 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하면 대받아치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반면에 아니다 나는 그래도 같은 사람이 되긴 싫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나의 주의를 내가 원하는 생각에 둘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주의를 통제하는 거는 그 모든 생각과 거리두기 작업에 되게 기초 체력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주의를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잘 알아차린다는 건 사실은 없거든요. 알아차리고 알아차리지 못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알아차리다가 그러니까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네 하고 호흡을 관찰하기로 하는 그 순간이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딱 바뀌는 지점 그 지점에 내가 알아차리고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측면에서는 알아차림과 주의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세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추상적이고 어려운 영역이죠. 어려운 영역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좋은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명상이에요. 명상이 왜 좋냐면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관찰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들을 내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저런 생각이 떠올랐네. 그렇단 말은 내가 그 생각,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일단 그 관찰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나는 그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관찰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는 아닌 거죠. 그 측면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데 되게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기로 하고 생각들을 바라보다가 그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서 엄청 그 생각을 곱씹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면 다시 거리를 두고 생각을 관찰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연습들을 좀 하다 보면 조금씩 생각에 빠져드는 빈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도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다.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어떤 명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게 뭐 비밀이 있는 게 정말 아니거든요.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것들 보면 명상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영상이나 뭐 그런 메시지들이 많은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지켜보다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 출근길에 제가 차를 잠깐 세워두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명상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명상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명상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다시 또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과정의 반복이 명상이거든요. 명상의 대가들은 단 한 번도 주의를 뺏기지 않고 그리고 엄청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면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지만 석가모니조차 적어둔 것들을 보면 마음에 수많은 번잡한 사건들이 떠오르고 그런데 정신을 뺏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엄청 깨끗한 마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나는 주의를 뺏기지 않고 이렇게 탁 고고하게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명상을 하면 명상이 절대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 혹은 착각을 가지고 명상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정신없는 마음을 바라보다가 주의를 뺏기는 과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연습하면 아 내가 또 주의를 뺏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반복되는 연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과연 그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반복적으로 따져보는 연습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 생각의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PD님께서 나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 인사를 대충 한다, 눈을 보지 않고 말한다, 틱틱거린다, 도움을 구해도 뭐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인사를 따뜻하게 건넨다, 상냥하게 말한다, 존댓말을 쓴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다시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에는 그것들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내 생각은 얼마나 정확한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게 내 생각을 의심하는 데 제법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들을 수집했으면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나? 라는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PD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냥하게 대해주셨으니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뭐 다른 결론 낼 수도 있죠. 뭐 싫어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나한테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를 되짚어보는 게 도움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짧은 두 가지 질문인데 되게 힘들거나 괴로워가지고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잠깐 거리를 두고 첫 번째, 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의 부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왜 부정적인 사건에만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냐? 왜 우리는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에 빠지다 보면 주로 결론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약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책감, 자책감으로 빠질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편향이 있는 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법칙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호르몬이나 신경계 체계는 싹 다 우리가 거의 유인원에 가까운 시절,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은 위협들이 많았어요. 자고 있다가 호랑이한테 습격당할 수도 있고 공룡이 와서 물어 뜯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신호, 위협적인 신호를 아주 기민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이들의 행복한 울음소리는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작은 경적 소리만 울려도 움찔하고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 거는 우리의 신경계나 호르몬 시스템이 부정적인 정보들에 더 빨리 집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뇌가 지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세상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그런 위협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정보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들은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불안을 직접 확인하고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간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하게 걱정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반대로 그것보다 상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일들도 적어보는 거예요. 실제 그 일들이 발생할 확률들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걱정했던 확률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에 대한 확률들을 먼저 평가하고 남는 확률을 거기에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정적인 편향, 부정적으로 우리가 편향되는 생각들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그 일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를 평가해보는 게 부정적인 편향, 우리가 실제보다는 과도한 불안들에서 빠져나오는 데 제법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 중심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세상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주인공인 양, 나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사실은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쉽게 적응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 중심적인 생각조차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을 때도 많거든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한 요소 때문에 100%로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일들, 특히 깊은 죄책감이나 자책감, 책임감에 빠질 때는 계산해보면 거의 8, 90%를 평가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나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느꼈던 것만큼, 물론 내 요인, 나의 어떤 책임이 없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책임 회피를 하자는 건 아닌데 내가 느꼈던 것만큼 그렇게 나한테 과도한 책임이 있진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래, 너는 이제 책임이 없어, 이런 걸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 과연 그렇다면, 과연 생각이라는 게 매번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요인들을 생각하고 그 요인들의 기여도를 평가해보면 조금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우리의 흔한 반응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려고,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심화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각들을 안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생각들에 계속 집중이 돼요. 그럼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소 허무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회피를 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기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불안감 없애야겠어, 뭐든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지 가만히 살펴보고 내 마음속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몸에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지, 더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게 어떤 물리적인 통증을 주기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만히 관찰하면서 나의 위치를 가만히 명확하게 하고 그 불안을 가만히 관찰해 보기로 하면서 기꺼이 경험해 보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나 생각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기꺼이 경험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그 석가모니가 했던 말인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은 정말로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누군가와 이별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깊은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지구상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팽배한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만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인간들한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되게 멋진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해가지고 좋은 그림, 예술작품, 위대한 얘기들, 수많은 대서사들을 그리고 만들고 하는데, 근데 정확히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끝나버린 과거도 다시 한번 곱씹고 괴로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괴롭지는 않을 수 있다.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은 생각이나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이 상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자동적이라는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의 그냥 심리적인 사건,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고통과 괴로움을 따로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괴로움은 단순히 뭐 고통스럽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고통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애쓰고 제거하려고 애쓰고 피하려고 애쓰면서 오는 괴로움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나 자신을 생각이나 감정, 감각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목격자, 관찰자로서 바라보기로 했을 때 우리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언정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도 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보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도록 보편적이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우리 인류만이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별하고 사랑하고 작별하고 뭐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다시 또 반란도 하고 독재도 하고 온갖 얘기들이 우리 인간, 우리 우주 속에서 인간만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토록 무궁무진한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꼭 뭐 이렇게 뭐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되게 다양한 행복한 사랑스러운 모습들이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로 할 때 오히려 삶에서는 고통이 더 안 보이는,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반추가 진짜 정말로 쉽지 않은 생각 패턴이거든요. 연구들을 해보면 반추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의 반복적인 생각 곱씹기, 감정 곱씹기, 감정 되새기기에 빠져 있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게 되게 강력한 악순환을 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추를 하지만 감정은 더 나빠지니까 또 문제 해결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또 반추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반추에만 빠지면서 생각 곱씹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흔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나는 더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때 나는 왜 그랬지?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떨어져서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면 대부분 없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추에 빠졌을 때 특히 내가 이 생각을 엄청 곱씹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일단 그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거는 문제 해결적인 내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기분만 나빠지는 행위만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건가를 일단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답을 내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질문을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던가 그때 바로 해봐도 좋고 만약 근데 그게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들이 명백해지면 반추에서 빠져나와야겠죠. 반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을 이용하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내가 반추하고 싶은 생각에 계속 나의 주의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호흡에 계속 두면서 그 생각이 뺏겨도 다시 주의를 여기로 가져오고 이 작업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 완벽하게 잦아들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조금은 잠잠해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이제 바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반추라고 하는 것들은 악순환 고리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그냥 빨리 대치시켜버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행동은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나한테 어떤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행위들 혹은 가벼운 성취감을 주는 행동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는 빨래 개기, 설거지하기, 옷장 정리하기 같은 것들도 있고 아니면 가벼운 산책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심지어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4곡 부르고 오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행동으로서 빠르게 대치시켜서 반추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반추란 것들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린다는 말은 이게 문제 해결적인 건지 생각 곱씹기인 건지를 판별한다. 그 다음은 나의 주의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로 이제 호흡을 이용하는 것들은 호흡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기 때문인 건데 호흡에 주의를 두고 잠깐 그 생각들을 빠져나오고 다른 데 주의를 둔다. 그 다음에는 살짝 잠잠해지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어서 어떤 행동들을 해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반추에서 빠져나오는 되게 중요한 루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이 평가라는 게 가장 힘들고 궁극적인 생각의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치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 사실 우리 마음에 정말 위협적인 것들은 1차적인 감정,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 그 자체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실제 그것들을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평가적인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물과 양분을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 중 하나가 공황장애인데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전형적인 평가 생각 감정에 기반해서 발전하는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흔히 많이 하는 케이스가 가슴이 답답해.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슴이 답답한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 자체는 큰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로 평가 생각 감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면 안 돼. 이건 싫어. 피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 가슴이 답답한 거에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거든요. 주의를 집중하니까 또다시 가슴이 안 답답해지는데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거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그럴수록 끊임없이 다시 신체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게 엄청 빠르게 악순환을 돌다 보면 머릿속에서 엄청 회오리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생각이 번개처럼 뻗쳐나가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 생각 감정에 기반해서 악순환을 두니까 우리가 패닉, 공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 그 자체는 위협적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를 키우고 있던 것들은 좋다 그르다의 나의 평가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생각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느꼈던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을 일단 구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해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인 거죠. 답답함을 느꼈다는 사실인데 그것들을 버틸 수 없고 끔찍하다, 최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번째로는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경험해 보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느낌인지 그것들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관찰자로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일련의 연습들이 잘 적용됐을 때 내가 어떤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사건 중 하나, 대상 중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생각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약간 최종적으로 디스턴싱 된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기꺼이 경험하기로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도 이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약 없이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의학적인 근거를 보면 공황을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디스턴싱이 기반을 두고 있는 그 심리 치료 기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인지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공황의 메커니즘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깰지를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공황 장애가 왔을 때 일단은 그 공황을 잠재우는 약물을 먹는 것들은 감정 자체, 결과 자체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나아졌는데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황이 왔을 때 막 기꺼이 경험하자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황이 왔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순간들에는 약물을 병행하면서 공황을 잘 조절하면서 동시에 그게 왜 왔는지 어떻게 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접근에서 노력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어떤 결과적인 관점에서의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원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겠죠. 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약물 없이도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케이스도 제법 많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꼭 어떤 우열을 가리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결과만 잘 제거해도 공황이 잘 안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 약물 치료보다 이게 뛰어나다 혹은 심리 치료보다 약물이 뛰어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두 가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턴싱의 관점을 조금 더 연장시켜 보면 사실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각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경험 중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라는 건데요. 조금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디스턴싱이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인지행동 치료라던가 이런 치료법들이 원래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요즘은 그 인지행동 치료나 마음챙김 이런 것들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개인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논문들이 제법 많거든요. 공식력 있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들이 제법 많은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치료가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 말이 되나 싶은데 그 원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 그것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괴롭지는 않을 수 있다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어디 문지방이나 침대 같은 데 발을 찢는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발을 붙들고 하면서 침대에 딩굴죠. 딩굴고 괴로워하고 또 그때 실제 경험해보면 너무 아프단 말이 아리고 근데 그 순간 저의 말이 딱 생각 팝콘처럼 탁 떠올랐다 라고 하면 그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뒹굴지 말고 아리고 아프다는 것들은 어떤 느낌인가 진짜 한번 관찰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내 발끝을 자세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인가? 얼마나 지속되나? 이 통증은 강해지고 있나 약해지고 있나? 새끼 발가락만 느껴지나? 엄지 발가락까지도 같이 느껴지나? 발바닥에서도 느껴지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관찰해보기로 하면 생각보다 그 통증이 괴롭지 않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실제 일상에서 적용해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내 발을 붙들고 침대에서 막 뒹굴고 있던 내 모습과 가만히 그것들을 관찰하기로 했을 때 내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 측면에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경험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감각 역시 하나의 심리적 사건이고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옳은 가치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가치든 누구한테 다 종료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치가 옳냐 그르냐, 참이냐 진실이냐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나의 경험밖에 없어요.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흔히 디스턴싱을 적용시키면서 사람들과 얘기 나눠보면 자신이 원치 않는 가치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계속 무의미함, 공허함, 그리고 허무함 같은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 엄청난 명문대 아니면 완전 40대 조기 진급 하고 나서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원했던 삶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가만히 스스로를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서 편하게 느끼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잘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있을 때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선택이 맞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판별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 가치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난 안 부족한 것처럼 보이려고 탑을 쌓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두 번 정도 그런 것들이 실패하는 순간 그 탑은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다양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편하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내가 느끼는 행복에 맞닿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과정이고 어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가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념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철학자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관통했던 천재적인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논리철학 동고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쓴 다음에 철학계를 평정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대에는 엄청난 위대한 철학자였어요. 뭐 과학에서 따지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되게 전념이란 게 뭔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음악가 브람스 아시나요? 브람스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연주를 시켰대요. 그만큼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트겐슈타인 집안에는 아주 강력한 자살 사고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던 거죠. 형제가 5 중에서 4명인가 자살을 했어요.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도 평생을 자살 사고에 시달렸다고 해요. 자살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귀에서 누가 속삭이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뛰어내려, 지금 죽어버려 이런 평생 그런 생각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 자살을 했냐? 자살하지 않았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은 내가 내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엄청 깊게 생각했어요. 하다가 자기는 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철학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좀 배우다가 그 이후로는 나와서 혼자 골방에 박혀서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겠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전쟁터 속에서도 철학을 한 거예요.
방공호 같은 데 숨어서도 철학을 하고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 철학 논거를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서 완성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전쟁터에서 쓴 거예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철학계에 진입하면서 철학계에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이제 선고를 받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한테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죽는 날 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재밌는 혹은 마음에 담아둘 만한 말을 남겨요. 사람들한테 내 삶이 참 원더풀했다고 말해달라고 유언을 남겼거든요. 평생을 자살사고에 시달린 사람이 할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할 만한 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의 마지막 자락에 가서 사람들한테 내 삶이 그토록 아름다웠다고 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자신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과 별개로 나의 삶을 어디에 전념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후회하지 않고 전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비트겐슈타인이 삶에 대했던 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똑같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것들과 싸우고 있을 때면 언젠가부터는 내 삶이 마치 부정적인 기분 없애기처럼 흘러갈 때가 있거든요. 내 삶의 주제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 우울감을 없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만약 내가 일평생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시도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내 삶을 어디에 선택해서 전념할지 어디에 내 삶을 투신할지를 깊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저는 비단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